책에서 여유를 담다. 책담. 책담에서 읽어드릴 이번 책은 부자의 역사입니다. 지은이 최종훈, 출판사 피톤치드.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듣고 싶은 책이 있으시면 댓글로 신청 부탁드립니다. 종교를 등에 업은 부자 코시모 대 메디치. 우리는 원수를 용서하라는 말씀은 읽었지만 친구를 용서하라는 말씀은 읽지 못했다. 코시모 대 메디치. 인간에게 덕과 부귀가 공존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공언한 군주론의 저자 마키아벨리. 그의 사상은 메디치가와의 관계를 빼놓고는 논할 수 없다. 그가 처음 공직에 발을 들인 것도, 그가 관직에서 해임된 것도, 자신의 저작 군주론을 비롯하여 리비우스 논고, 전쟁의 기술, 피렌체사를 줄줄이 쓰게 된 것도 직간접적으로 메디치가와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그의 메디치가는 악연과 인연의 사슬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의 출세길은 피렌체에서 부침을 거듭하던 메디치가와의 운명과 반비례했다. 그는 메디치가가 피렌체에서 추방되었을 때 공화정의 외교관으로 발탁되어 공무원 생활을 이어갔지만 메디치가가 다시 피렌체의 정권을 잡았을 때 숙청대상 1호가 되어 15년간 있었던 공직에서 쫓겨났다. 마키아벨리는 이후 메디치가 암살 모의에 휘말려 사선을 넘나드는 지독한 고문을 받기도 했다. 보다 못한 교황이 사람을 보내 특별 사면을 요구해 겨우 목숨만은 부지할 수 있었다. 사면이 없었다면 그는 아마 음습한 지하 감옥에서 이름도 없이 쓸쓸히 죽어갔을 것이고 그 유명한 군주론도 세상의 빛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자존심이 강했던 마키아벨리에게는 차라리 죽음이 나았을지도 모른다. 감옥에서 풀려난 마키아벨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비참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영화로웠던 과거의 삶을 벗어던지고 자신과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농장에서 돼지를 치며 포도원의 울타리를 보수해야 했다. 이따금씩 귀족 자제들의 개인 교사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는 그나마 사정이 나았지만 대부분 고리대금업자 밑에서 이자를 수금하는 허드렛 일을 하며 입에 풀칠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와중에도 그는 권력의 중심에 편입되기 위해 이를 악물고 발버둥쳤다. 피렌체의 실세로 군림하는 메디치가의 눈에 들기 위해 로렌조 데 미디치에게 끊임없이 서신을 보냈고 메디치가의 만세 통치와 피렌체의 태평성대를 바라며 그에게 군주론을 헌정했다. 사실상 마키아벨리 입장에서 군주론은 피렌체의 삼성과 같았던 메디치가에 보내는 취업용 이력서였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있다. 교황까지 위험을 무릅쓰고 구명 활동을 벌일 만큼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자 웅장한 문필가였던 마키아벨리조차 한껏 머리를 조아리게 만든 메디치가는 대체 어느 정도의 위력과 권세를 지닌 가문이었을까? 메디치가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베로키오 같은 르네상스를 일으킨 예술가들을 후원하고 교회와 수도원, 다리와 수로 같은 각종 건축물을 세워 훗날 피렌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지역의 핵심 가문이었다. 거짓말을 조금 보태 당시 피렌체에 메디치가가 없었다면 피렌체에서 시작해 오늘날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로 우뚝 선 구찌나 페라가모 같은 회사는 존재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전 세계 멋쟁이 여성들에게는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메디치가의 탄생, 코시모 대 메디치. 1389년 4월 10일, 훗날 중세 금융의 판도를 바꾸어 버린 한 사내 아이가 쌍둥이 중 하나로 태어났다. 그 주인공은 코시모 디 지오반니 대 메디치였다. 이름 참 길다. 우리말로 옮기면 메디치가 지오반니의 아들 코시모 정도가 될 것이다. 코시모와 함께 쌍둥이로 태어난 동생은 무슨 이유에선지 바로 세상을 떠났다. 그래서일까? 그의 아버지 지오반니 대 메디치는 골골한 아들에게 의사의 수호 성인인 코스마스의 이름을 붙여주었다. 코시모도 자신이 의뢰하는 그림이나 그를 기념하는 그림에 이 성인을 자주 등장시켜 아버지의 유훈을 따랐다. 코시모를 이야기하기에 앞서 그의 아버지를 잠시 언급해야겠다. 그는 종교와 권력에 줄을 대는데 비상한 재주를 가진 상인이었다. 피렌체에 2개의 모직 작업장을 가지고 있었고 모직을 제작하고 유통하는 길디의 회원이었다. 예로부터 피렌체는 꽃의 도시라는 이름에 걸맞게 유럽 모직 산업센터와 같은 곳이었다. 염료와 방직, 모피와 가죽, 실크로드를 통해 들어온 비단까지 유통되던 명실상부 구대륙 최고의 의료산업단지였다. 오늘날 구찌가 피렌체에서 시작된 것도 우연이 아니다. 이처럼 상업이 발달한 곳에는 돈과 사람이 모이기 마련이다. 모직업을 기반으로 피렌체에서 막 성장하고 있던 은행업에 투신하게 된 지오반니는 1397년 10월 1일 메디치 은행을 설립했다. 지오반니는 모직물을 생산하는 1차 산업을 통해 사업의 기반을 닦았고 금융업에 뛰어들면서 돈을 굴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두 산업이 서로 맞물린 2개의 톱니바퀴처럼 돌아갔지만 서서히 금융업의 규모가 모직업을 압도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방직 산업과 금융업이 합쳐진 메디치가의 사업 구조는 훗날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를 연상시켰다. 메디치 은행은 이후 수세기에 걸쳐 교황을 비롯한 교회의 자금을 관리하고 귀족들의 재산을 증식시키는 일을 도맡아 하면서 유럽 최고의 은행으로 발돋움했다.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것이 하나 있다. 지오반니가 피렌체에서 모직업과 금융업으로 성공한 것은 사업적 능력이라기보다는 교황을 비롯한 종교적, 정치적 인사들과 남다른 우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오반니는 중국으로 말하면 돈독한 관시를 바탕으로 사업을 일으켰다. 코시모는 이러한 아버지에게서 중세의 절대적인 종교권이 정치적, 경제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자산인지 똑똑히 배웠다. 어쩌면 메디치가의 가풍은 지오반니의 선견 지명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닐까 싶다. 그는 정치적으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불안정한 피렌체에서 비즈니스를 전개하며 종교와 정치 사이에서 위태로운 줄타기를 지속했다. 지오반니는 임종의 순간에 아들에게 자신을 본받아 언제나 지배층 앞에서 몸을 사리고 눈치껏 행동하라는 유지를 남겼다. 충고를 한다는 표시를 내지 말고 신중하게 너의 의견을 제안해라. 시뇨리아 궁에 갈 때는 신중하게 행동해서 부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소환되면 그쪽에서 요구하는 바를 행하고 절대로 자존심을 내세우지 말아야 많은 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소송이나 정치적인 논쟁을 피하고 언제나 대중의 시선에서 벗어나라. 코시모는 아버지의 조언을 묵묵히 따랐다.
코시모가 8살이 되던 해에 메디치 은행이 설립되었고 그는 집안의 장자로서 아버지에게 철저한 후계자 교육을 받았다. 1415년 초 27의 코시모는 부친의 사업 파트너 중 한 사람의 친척과 결혼식을 올렸다. 요즘 젊은이들의 자유연애와는 성격이 사뭇 다른 정략 결혼이었다. 상대인 바르디가는 메디치가의 재산이 탐났고 메디치가는 바르디가의 사회적 지위가 탐났다. 바르디가는 몰락한 지주나 쇠락하는 기업 회장가에 비견할 만한 가문이었다. 코시모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지오바니 데 바르디의 맏딸인 콘데시나 데 바르디를 아내로 맞았다. 코시모는 아내와 결혼하고 평생 해로했다. 코시모는 아버지가 사망하자 메디치가의 장남으로 은행업의 전면에 나섰다. 청출어람이라고 했던가. 코시모는 은행가로서 아버지보다 더 뛰어난 돈의 감각을 발휘하여 메디치 은행을 직원 65명, 지사 7개를 갖춘 유럽 최고의 금융기관으로 올려놓았다. 게다가 선대를 뛰어넘는 명민함과 놀라울 정도의 기억력, 치열한 근면성으로 일상적인 은행업 외에도 다양한 상거래에 뛰어들었다. 17세기 중반만 하더라도 은행가와 환전가는 동의어였으며 은행 업무는 곧 환전 업무를 의미했다. 여기서 환전은 단순한 통화의 교환이 아니라 어음 무역을 가리킨다. 중세 때 모든 어음은 국내에서 거래될 수 없는 외환 어음들이었기 때문에 항상 믿을 수 있는 환전가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메디치가는 이런 어음 거래와 관련된 포괄적인 거래에 모두 관여했다. 그러니 상거래에 빠삭할 수밖에. 현재 잔존하는 메디치가의 어음 대장을 분석해보면 어음과 관련된 무수한 항목을 찾을 수 있다. 메디치가는 일상적인 은행 업무 외에도 고객을 위해 양탄자를 공급하고 유물과 말, 노예, 안트워프 시장에서 온 채색판, 도우아이 출신의 성가대 소년들, 심지어는 기린까지 매매했다. 또한 향신료와 실크, 모직 등을 교역하고 후추와 설탕, 올리브 기름, 감귤류 열매, 아몬드, 모피, 능아, 염료, 보석 등을 취급했다. 그렇게 메디치 가문의 실세로 코시모가 1457년까지 벌어들인 재산은 대략 2200만 달러에 달했다. 성당에 교황이 있다면 시장엔 코시모가 있다. 사람들은 공공연히 그의 위대함을 인정했다. 그는 시장의 교황이라 불릴 만큼 당시 피렌체 상권을 장악했고 정재계, 사회계, 나아가 문화계를 호령했다. 코시모는 매우 유능한 사람이었기에 그의 지휘 아래 메디치 은행은 당시 가장 중요한 금융기관이 되었다. 그의 명성과 영향력은 피렌체에만 머물지 않았다. 교황 피우스 2세에 따르면 이탈리아의 모든 통치자와 군주들이 그의 조언을 필요로 했다고 한다. 교회와의 밀월 관계, 코시모의 자산. 코시모는 아버지에게서 은행을 물려받은 지 20년이 지난 뒤 메디치 은행을 여러 회사가 결합한 홀딩 컴퍼니로 키워냈다. 피렌체에서는 13세기 중엽부터 금화 플로린이 주조되었는데 이는 유럽에서 가장 안정적이면서 가장 널리 유통된 통화였다. 20개 이상의 은행 가문이 활동하고 있는 인구 5만 명의 주도 피렌체가 북이탈리아의 경제 중심지이자 제노바와 베네치아 공화국의 은행 창구였다. 이곳의 귀족과 상인들은 피렌체에서 정확히 말하면 코시모에게서 빌린 돈으로 세계 무역을 장악했다. 코시모의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
교황과의 관계, 정재계와의 연주를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그의 장부 맨 앞장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다고 한다. 신과 이윤의 이름으로. 선대 지오반니 시절부터 교황과 메디치가는 매우 특별한 동맹관계였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교회가 고리대금업을 죄로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교회는 돈이 흐르는 곳에서 공개적으로 이윤을 추구할 수 없었다.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샤일록처럼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챙기는 것은 그리스도교 정신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이나 하는 파렴치한 일로 여겨졌다. 당대 문학 작품에도 이러한 정서가 그대로 드러난다. 단테의 신곡에 등장하는 지옥에는 고리대금 업자가 7번째 죄인으로 묘사되어 있고,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은 고리대금업을 대놓고 저주한다. 이자와 돈 노름에 대한 당시 교회의 이해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이자는 돈이 굴러가게 하는 동력이다. 돈이 오가는 모든 거래에는 이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교회는 앞으로는 면죄부를 팔아 공개적으로 이익을 취득했고, 뒤로는 코시모와 같은 은행가들을 끈앞을로 이용해 음성적인 수익을 노렸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이자를 받으면 안 된다라는 교황청의 독단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방책은 외국에 지점을 설립하는 것이었다. 채무자는 이자를 외국에서 다른 화폐로 지불하는 어음으로 내면되었고, 은행은 얼마간의 환차손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고객에게 위험 부담금을 더 얹어 지불했다. 이런 식으로 은행이 이윤을 챙기는데도 교회는 흡족해 했다. 교회는 재정 담당과 회계 담당이 필요했고 1410년부터 메디치가가 그 임무를 맡았다. 그때부터 메디치가의 기업은 교황청의 공식 은행이 되었다. 바로 이 틈새를 메디치가는 비집고 들어갔다.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는 교황이 메디치가를 합법적인 자금 세탁원으로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 교회는 앞에서 끌고 코시모는 뒤에서 밀었다. 꿩 먹고 알 먹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가재 잡는 윈윈 게임이었다. 이런 짝짝꿍은 코시모가 죽을 때까지 이어졌다. 교회를 등에 업은 코시모는 성직 매매와 각종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엄청난 이득을 얻었다. 코시모는 이 명예로운 직함을 금전적 가치가 되는 장점으로 이용했다. 그는 메디치가의 7개 가게에서 가장 믿을 만한 친척들을 신중하게 선발했고, 유럽의 경제 중심지에 지점을 열기 위해 그들에게 초기 자본을 주어 차례대로 내보냈다. 그는 금전의 권력이 교회의 힘을 천천히 밀어내고 있는 세계에서 이 둘을 잘 결합시켰다. 코시모는 메디치라는 이름을 브랜드화하고 권력자의 개인 은행가로서 입지를 굳혔으며, 자신에게 돈을 맡기는 사람이 그 지역 영주의 궁으로 빠르게 입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교회 코시마의 하마르티아. 한 사람에게 강점은 약점이기도 하다. 한 개인이 가진 역량이나 전문 지식은 그의 가장 큰 자산인 동시에 그를 올가매는 한계가 되기도 한다. 한 회사가 미는 주력 사업은 어느 순간 취약 사업으로 돌변할 수 있다. 코시모도 마찬가지였다. 그를 유럽 최고의 부자로 등극시킨 부의 비밀은 도리어 그가 가장 숨기고 싶어하는 아킬레스건이 되었다. 교황, 교회와의 밀월 관계는 코시모의 성장 동력인 동시에 그의 발목을 잡는 하마르티아가 되었다. 코시모는 사업 속성상 교황이 바뀌는 시점에 벌어지는 파워 게임에 끊임없이 연루될 수밖에 없었고,
언제나 유력한 편에 붙기 위해 양쪽 눈치를 봐야 했다. 그렇다고 대놓고 어느 한 편만 지지할 수도 없는 형편이었다. 그래서 앞에서는 한 편을 옹호하면서 뒤에서는 반대편에도 줄을 대곤 했다. 물론 이는 아버지 지오반니의 유훈이기도 했다. 양쪽에서 눈치껏 행동해라. 동서교회가 분열될 당시 그레고리우스 12세와 요한 23세 사이에서 싸움이 벌어졌을 때에도 지오반니는 요한 23세를 지지하며 뒤로 9만 5천 플로린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지원했다. 이는 메디치가에게 도박과 같은 투자였다. 하지만 이들의 투자는 실패로 돌아갔다. 메디치가가 음으로 양으로 지원했던 요한 23세는 이단, 성직매매, 독직, 알렉산드로 5세 독살뿐 아니라 볼로냐에 200명 이상의 여인들과 놀아났다는 죄목으로 폐위되고 말았다. 요한 23세의 몰락과 함께 메디치가 역시 피렌체에서 추방되었다. 메디치가는 파도바로 유배를 떠나며 피렌체에서의 모든 은행 업무를 중단했다. 알비치가를 비롯한 정적들은 쾌재를 불렀으나 교회와 일반 시민들은 매우 안타까워했다. 자금 세탁, 송금, 대출, 알선 등 금전 업무를 담당해줄 공식적인 금융권이 사라지자 피렌체의 경제는 급속도로 얼어붙었다. 코시모는 이러한 사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면서도 신중하게 처신했다. 그는 피렌체에서 알바치가의 인기가 점점 떨어지고 있으며 베네치아와 로마 모두 메디치가의 복귀를 바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또 메디치가가 망명한 이후 그 어떤 은행가도 정부의 콩알 만큼의 자금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위안을 삼았다. 1434년 9월 28일 메디치가는 결국 1년 만에 피렌체로 무혈 입성하게 되었다. 코시모와 그의 가족들은 베네치아 병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금이 환영했다. 그는 지나는 곳곳마다 농부들의 갈채를 받았다. 피렌체로 들어가는 길은 환영 인파로 북적였다. 이는 마치 개선 행렬을 연상시켰다.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이 빛날 순 없는 법. 피렌체에 돌아온 메디치가는 알비치가를 추방했다. 코시모는 이런 일련의 우여곡절을 겪으며 자신의 하마르티아를 분명하게 깨달았다. 줄을 잘못 서면 골로 간다. 교회가 영원한 동아줄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명확한 무언가가 필요했다. 결국 코시모는 불확실한 교황에 줄을 대느니 자신의 가문에서 교황을 배출하기로 결심한다. 비록 코시모 당대는 아니었지만 결국 메디치가는 2명의 교황 레오 10세와 클레멘스 7세를 배출하는 데 성공했다. 로렌조의 둘째 아들인 지오반니는 1513년부터 1521년까지 레오 10세로 활약했고 지오반니의 사촌 줄리오는 1523년부터 1534년까지 클레멘스 7세로 교황직을 수행했다. 그로 인해 메디치가는 대놓고 독점적인 권세를 휘두를 수 있었다. 문화와 예술을 사랑했던 부자. 1450년대 메디치가의 연매출은 유럽 국가들의 총 재산을 능가하기에 이르렀다. 메디치 기업은 이미 오늘날의 제너럴 모터스, 엑슨 모빌과 같은 세계적 그룹에 버금가는 차원에 이르렀다. 메디치 은행이 승승장구하면서 코시모의 사회적 역할도 더불어 커졌다. 부자는 사회적 공인으로 감당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갖는다. 코시모는 이 책임을 잊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돈이 많다고 으스대거나 사람들에게 칭송받기를 원하지 않았다.
코시모가 주변 인문주의자들과 구별되는 점이 있다면 부친의 권고에 따라 되도록 사람들의 시선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점이었다. 코시모는 언제나 수수한 복장을 했고 시내 거리를 걸어 다닐 때에도 시종 하나만 대동했다. 늘 노인들에게 길을 양보했으며 행정장관들에게 극도의 예우를 갖췄다. 코시모는 자기 주변의 인문학자들처럼 박식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피렌체인들을 전반적으로 무시하며 그들은 장사꾼에 불과하고 고귀한 일을 할 줄 모르는 미천한 사람들이라고 격하하던 교황 파우스 2세도 코시모가 매우 교양이 풍부한 지식인이며 보통 상인보다는 더 학식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가 어려서부터 수집해온 고전 원고에 대해 그보다 더 폭넓은 지식을 가진 피렌체인은 거의 없었으며 공중 생활에서 인문주의자의 이상의 중요성에 대해 더 큰 관심을 가진 이도 없었다. 코시모는 특히 플라톤 철학에 관심이 많았다. 그는 비잔티움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였던 게미스토스 플라톤의 강의를 듣다가 플라톤 철학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코시모는 플라톤의 강연에 깊은 감화를 받고 플라톤 철학이 인문과 문의 부흥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 예측했다. 코시모는 플라톤 아카데미를 창설했다. 관련 학자들을 모았고 연구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서적과 문서들을 모았고 도서관을 세웠다. 철학 중에서도 특히 인문주의자의 대영웅이었지만 오랫동안 제자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플라톤의 철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코시모는 굉장한 관심을 갖고 플라톤의 강의를 경청하다가 피렌체에 플라톤 연구를 위한 아카데미를 세우고 자신도 이 연구에 더 정진하기로 결심했다. 몇 년 후 주치의의 아들인 젊은 의학도 마르실리오 피치노를 양자로 삼으면서 이 계획은 되살아났다. 피치노가 플라톤의 열의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안 코시모는 그에게 연구 자금을 마련해 주었다. 나중에는 몬테베키오라는 별장을 제공해 이 젊은이가 그리스어를 공부하고 플라톤의 글을 라틴어로 번역할 수 있게 배려했다. 코시모는 스스로 철학을 공부했을 뿐만 아니라 인물들을 키우고 후학들을 길러내는데 상당한 자금을 투자했다. 그가 파견한 대리인들은 유럽 등지를 돌며 고서와 문헌들을 수집했고 코시모는 피렌체에 방대한 도서관을 세웠다. 한 부자의 결단은 곧바로 르네상스라는 문예 부흥을 불러왔다. 이런 바탕 아래에서 성장한 플라톤 아카데미는 훗날 유럽의 사상 발전에 심오한 영향을 미쳤다. 코시모는 피렌체 공의회 덕분에 플라톤 아카데미를 창설할 야심을 품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소문난 자신의 장서에 엄청난 새로운 수집품을 더했다. 과거 수십 년간 코시모의 대리인들은 그의 지시에 따라 유럽과 근동을 헤매고 다니며 기회가 닿을 때마다 희귀본과 귀중본, 원고들을 사모았다. 특히 그들은 이러한 서책의 값어치에 대해 무지몽매했던 수사들이 모여있는 독일의 수도원에서 큰 소득을 거두었다. 연구를 희망하는 직위들에게 공개된 그의 도서관은 그런 종류로는 유럽에서 처음이었는데 나중에 로마 바티칸 도서관의 모델이 되었다. 이 도서관은 코시모와 그 후계자들에 의해 계속해서 장서 목록이 늘어났다. 나중에는 라틴과 그리스 저자의 1만 권이 넘는 서책과 단테와 페트라르크 시대부터 피렌체의 먼 과거까지를 망라하는 값을 따질 수 없는 수백의 원고들을 소장하게 되었다. 학문뿐만이 아니었다.
그는 건축과 회화, 조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공간 예술과 시각 예술에도 조예가 깊었다. 부친이 죽은 뒤 코시모는 메디치가의 돈을 퍼부어 피렌체와 인근 지역에 교회와 수도원을 지었다. 코시모가 4만 듀카스에 이르는 거액을 기부해 세운 산마르코 수도원의 수도원장 안토니오 피에로치는 1445년 피렌체의 대주교가 되었고 1523년에 성인이 되었다. 코시모는 한 친구에게 자신이 건축물에 특히 많은 관심을 쏟았던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하곤 했다. 난 우리 시의 기질을 잘 알지. 50년이 지나기도 전에 우리는 추방되겠지만 내 건물은 남아있을 거야. 덕분에 코시모의 숨결이 건물들과 함께 그대로 남아있는 피렌체는 매년 수백만 명이 넘는 관광객을 끌어모으는 관광지가 되었고 1982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선정되었다. 당시 코시모가 돈을 댔던 우피치 궁전과 바사리 회랑, 베키오 다리 등 르네상스 시대의 건축물이 잘 보존되어 있어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명품관 느낌이 날 정도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북이탈리아에서 영국군과 싸우던 독일군이 퇴각할 때 모든 다리를 끊으면서도 히틀러가 베키오 다리만은 차마 폭파하지 못했던 일화는 유명하다. 코시모의 이런 유별난 예술 사랑은 그의 손자 로렌조에게까지 이어졌다. 인문주의자들이 일찍이 위대한 로렌조라 칭송했던 그는 코시모의 장남 피에로의 첫째 아들이었다. 그도 할아버지를 보고 배운 게 있었는지 은행업보다는 문학과 예술을 후원하는 일에 더 매진했다. 로렌조는 작가와 학자들에게 후원을 아끼지 않았다. 서적과 원고를 계속 수집하여 메디치가의 장서를 확장시켰다. 그는 대리인들에게 쓸만한 것이 있는지 끊임없이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로렌조의 심부름으로 동방에 2번이나 파견되어 손실될 위험의 원고를 찾아다녔다는 지오반니 라스카리스는 2번째 여행을 마치고 피렌체로 돌아오면서 200권이 넘는 그리스 작품을 가져왔는데 그중 거의 절반은 존재 여부조차 알려지지 않았던 것들이었다. 로렌조가 20살의 젊은 나이에 메디치가의 주인으로 올라섰을 때 피렌체는 르네상스의 정점이 되었다. 그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베로키오, 보티첼리, 필리피노 리피 같은 위대한 화가와 조각가들을 직접 후원하고 뒤를 봐주었다. 특히 미켈란젤로를 끔찍이 아껴 그를 양자로 삼기까지 했다. 덕분에 미켈란젤로는 4년간 메디치 궁에 머무르며 작품에 전념할 수 있었다. 로렌조가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미켈란젤로의 작품들은 형편없이 줄어들었을 것이다. 인왕제색도로 유명한 조선 후기의 화가 겸재 정선 뒤에는 안동 김씨 일가가 있었다. 비록 그는 성도, 본도, 다른 광주 정씨였지만 청음 김상원 가문은 당시로서 세계 여행에 버금간다는 금강산 유람에 들어가는 일체의 비용을 지원해 인생 최고의 걸작 금강전도를 그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그들의 묵묵한 후원이 없었다면 오늘날 국보로 여겨지는 조선의 진경산수와는 세상의 빛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메디치가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문화와 예술의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가문의 자산을 쏟아 이런 가치들을 피렌체에 더욱 아름답고 풍부하게 수놓았다. 그들의 회화에 대한 애정은 특히 베노초 고촐리의 동방박사의 행렬에서 잘 드러난다. 메디치 궁의 벽화로 그려진 이 연작은
3명의 동방 박사가 각각 한 명씩 하나의 벽면을 차지하고 있는 구도로 그려졌다. 자세히 보면 회색 말을 타고 앞서가는 인물이 젊은 로렌조, 그 뒤로 빨간 모자를 쓰고 흰 말을 탄 인물이 로렌조의 아버지 피에로, 그 뒤로 검은 옷을 입고 갈색 말을 탄 인물이 코시모임을 알 수 있다. 그들은 이렇게 그리스도교의 성화를 제작하면서 종종 자신들의 얼굴을 시그니처로 넣었다. 하지만 로렌조의 인문과 예술에 대한 관심은 지나친 감이 있었다. 그는 예술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자신의 본분을 잊고 메디치가를 재정적으로 위기 상황에 몰아넣었다. 로렌조는 미켈란젤로와 보티첼리를 후원함으로써 예술사에서 가장 위대한 작품이 태어나도록 도와주기는 했지만 사업가다운 기질은 갖추지 못했다. 코시모의 예측대로 1492년 로렌조가 죽기 전에 코시모의 평생 업적은 산산이 무너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시모부터 로렌조에 이르기까지 3대에 걸친 문예적 소양과 후원은 메디치가를 다른 여느 부자 가문과 구분시켜주는 중요한 차별성을 낳았다. 그 차별성은 단순히 돈의 액수나 숫자로 판별될 수 없는 무한한 예술성과 문화적 특이성을 창출했다. 피렌체의 국부, 세상을 떠나다. 1464년 8월 1일 코시모는 75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젊어서는 세상을 다 가질 것처럼 아득바득 돈을 벌었지만 죽음을 눈앞에 두자 공술의 공수거, 그 역시 동전 한 입 들고 가지 못했다. 죽기 며칠 전 그는 수도원장 앞에서 평소 자신이 알고 저지른 죄, 모르고 저지른 죄를 다 자복하는 고해성사를 했다. 전쟁에서 죽거나 갑자기 사고로 죽는 경우가 아니면 당시 대부분의 사람은 고해성사를 하며 신에게 죄를 탕감받기를 빌었다. 이는 코시모 같은 부자도 길거리 거지도 매 한 가지였다. 그의 아들 피에로는 두 손자에게 당시 아버지 코시모가 마지막으로 세상과 작별을 고하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다. 미사에서 그분은 건장한 사람처럼 대답하셨지. 신앙을 고백하라고 하자 사도신경을 하나하나 외우고 고해를 반복하고 성찬을 받으셨단다. 그분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헌신적인 마음으로 하시면서 당신이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셨지. 코시모는 죽음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신 앞에 속죄하기를 원했다. 하지만 고리대금업자에게 죄의 사면은 언감생심이었다. 교황은 그가 교회를 짓는데 엄청난 액수의 돈을 기부해야 고해성사를 받아들일 것이라는 전가를 보냈다. 그는 죽으면서도 종교의 위력을 실감했다. 살아생전에는 교황과 교회를 등에 업고 유럽에서 통용되는 수상한 돈들을 갈퀴로 싹싹 쓸어 담던 천하의 코시모도 죽음이 눈앞에 이르자 자신의 죄를 빌기 위해 교회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손바닥을 싹싹 빌며 자비를 구했다. 그는 365일 동안 자신의 영혼을 위해 미사를 드릴 수 있는 돈을 교회에 기탁하고 나서야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 그의 죽음을 알리는 조종이 피렌체에 울려 퍼졌다. 사람들은 코시모가 남긴 덕을 기려 그를 파테르 파트리아이, 즉 피렌체의 국부라고 불렀다. 한때 키케로에게 부여되었던 이 칭호는 법령에 따라 그의 묘에 새겨졌다. 메디치가 사람들은 세례당의 교황 요한 23세의 묘소 정도 되는 크기의 묘를 만들고 싶어 했으나
코시모는 어떤 허세나 과시 없이 묻히고 싶다는 유언을 남겼다. 국부가 남긴 재산은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 코시모는 자신이 죽고 나면 메디치 은행이 파산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의 예측은 불행하게도 손자인 로렌조에 이르러 현실이 되었다. 로렌조는 비록 미켈란젤로와 보티첼리 같은 르네상스 예술가들을 후원하여 피렌체의 문예 부흥을 이끌었지만 선대 코시모처럼 철두철미한 사업가는 되지 못했다. 그는 예술가들의 대부로 추앙받았지만 사업적 수완이 부족해 정세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하지 못했다. 영원할 것 같던 메디치가의 자산은 오늘날 사료로 전해 내려오는 장부의 기록으로만 존재한다.